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잡아 미국으로 데려온 거죠. 미국은 범죄자 체포라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주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체포 직후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18개월 안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시 뽑을 수 있다였습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아닌 석유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2026년 1월 세계는 이 한 장면을 두고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미국은 불법 정권 제거라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원 강탈이라고 외치고 있죠. 불법 정권이면 대통령을 납치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석유 계약서 싸움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베네수엘라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나라 땅속에는 약 3천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죠. 그런데 이 석유는 특별합니다. 석유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가벼운 기름은 물처럼 흐르고 휘발유 만들기 쉬운데 베네수엘라산은 정반대예요. 타르처럼 끈적끈적한 무거운 기름입니다. 거의 고체에 가까워서 파이프로 나르기도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기름을 처리하려면 특수한 공장이 필요한데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정유 공장들이 바로 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베네수엘라 석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셰일 오일은 가벼운 기름이라 이 공장들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들은 절반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들어오면 이 공장들이 풀가동되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에게 맞춤형 자원인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석유가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라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거든요. 그 전까지 베네수엘라에는 엑소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거대 석유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차베스는 외국 회사들이 왜 우리 석유로 돈을 버냐며 이들을 몰아냈고 미국 기업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문제는 기술력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석유를 땅속에서 뽑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특히 베네수엘라처럼 무거운 기름은 더 까다롭고요. 게다가 차베스 정권은 석유 전문가 대신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능력보다 충성심이 중요했던 거죠. 부패도 심했고 석유로 번 돈은 복지 정책에 쏟아부었지 시설을 고치는 데는 거의 안 썼어요. 파이프라인은 낡았고 정제 공장은 고장났고 기술 인력들은 떠났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졌죠. 석유 수익에만 의존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자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겹쳤어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막고 금융 거래를 차단했고 그러면서 투자도 기술도 부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계속 망가졌고 하루 석유 생산량이 전성기 3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수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서 아침에 빵 한 개 사던 돈으로 저녁에는 빵을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상점 진열대는 텅 비었고 병원에는 약이 없었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약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전체 인구 2,800만 명 중 4분의 1이 난민이 된 겁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국민들은 굶주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관리에 실패한 세계 최대 유전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자만 들어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금광이죠. 그래서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석유였던 겁니다. 트럼프는 18개월 안에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고,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이번 주에 마이애미에서 주요 석유회사 경영진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됐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18개월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회의적입니다. 기술 인력 대부분이 떠났고 파이프라인과 정제 설비는 20년 넘게 방치됐거든요. 보통 이 정도 상황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라크 석유 산업 복구도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장 쉬운 유전 몇 개만 우선 복구하면 초기에 하루 50만 배럴은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억에서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5년 안에 회수하겠다는 계산이죠. 물론 베네수엘라 내부 저항이나 차베스 세력의 방해 같은 리스크도 큽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얻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유 구조 확보예요. 아까 말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정유 공장들이 다시 풀가동되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유가 통제력이죠. 트럼프도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를 갖는 것은 유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좋다고 직접 말했어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풀리면 세계 석유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안정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 효과도 높아져요.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 석유 수출을 제재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석유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 제재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셋째, 중국 영향력 차단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약 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0조 원이에요. 왜 중국이 이렇게 큰 돈을 베네수엘라에 빌려줬을까요? 2000년대 중국은 자원 외교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자원 부국들의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석유나 광물을 받아오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그 전략의 핵심 타깃이었어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으로 갚지 마, 대신 석유로 갚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매일 일정량의 석유를 중국에 보냈어요. 하루에 몇만 배럴씩 중국으로 가는 거죠. 초반에는 이 방식이 잘 작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 배럴 넘게 생산했으니까 중국에 일부 보내도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생산량이 100만 배럴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에 보낼 석유가 부족해진 거예요. 빌려준 돈을 제대로 못 받게 된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이 돈을 아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80조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중 최대 부실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 국영 석유 회사들도 베네수엘라에 직접 투자했어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최소 21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 2024년에는 중국 민간 기업이 20년짜리 유전 개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장기적인 석유 공급원으로 확보한 거였는데 미국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였어요. 1대1로는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를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중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와 파나마 운하에 가까워서 남미의 관문 역할을 하거든요. 중국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같은 남미 국가들에도 돈을 빌려주고 영향력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이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도 중국한테 돈 빌리면 나중에 미국한테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80조 원, 투자금 21달러, 20년 계약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상황인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베네수엘라에서 여러 유전을 운영해 왔는데 이게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산 석유를 베네수엘라산으로 위장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석유를 제재하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어요.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러시아를 경유하거나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군사 전략 거점이기도 했어요. 러시아 폭격기가 베네수엘라에 착륙했고 러시아 해군 훈련이 베네수엘라 항구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 박아놓은 쐐기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하면서 이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상징성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반미,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쿠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로 이어지는 반미 축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이 축 전체가 붕괴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반구의 반미 블록마저 무너지면 러시아의 전략적 고립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모든 국제법적 규범을 위반한 무력 침략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마두로 부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석유 이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블록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미국이 내세운 명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2024년 대선 부정이고 둘째는 마약 밀매 같은 범죄 혐의예요. 실제로 2024년 7월 베네수엘라에서 대선이 열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의 승리를 발표했지만 국제사회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마두로 정권의 충성파로 채워져 있었고 유럽연합 같은 국제선거 감시단의 활동이 거의 차단됐거든요. 미국 카터센터는 감시가 불가능한 비민주적 환경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야권 유력 후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선거 전후로 야권 인사 18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해외에 사는 수백만 베네수엘라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었어요. 미국 국무부는 마두로는 2024년 대선에서 명백히 패배했으며 선관위의 승리 발표는 사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를 합법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죠. 유럽연합도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겉으로 보면 미국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마두로 정권은 독재적이었고 선거도 공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상대 정권이 불법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주권 침해거든요. 유엔은 회원국이 다른 나라를 함부로 무력으로 침범하면 안 된다고 정해놨어요.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나라가 공격당해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이번 베네수엘라 건은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국제법 학계 다수는 타국 대통령을 자국 군대로 납치해서 국내 재판에 세우는 행위는 주권 침해이자 불법 무력 사용 소지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9년 미국은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를 침공했어요. 명분은 마약 밀매와 미국인 보호였죠. 1989년 12월 미군 2만 7천 명이 파나마로 들어갔습니다. 파나마군을 격파하고 노리에가를 쫓았는데 노리에가는 바티칸 대사관에 숨었어요. 그러자 미국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대사관 밖에서 대형 스피커로 녹 음악을 틀어댄 거죠. 밤낮 없이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노리에가는 결국 항복했고 미국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4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파나마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물론 미국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지만요. 이 사건은 주권 침해의 나쁜 선례로 계속 비판받아 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노리에가는 원래 미국의 협력자였다는 거예요. CIA와 협력하면서
중남미에서 미국 이익을 돕다가 나중에 반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표적이 된 겁니다. 반면 마두로는 처음부터 반미였죠. 이번 베네수엘라 건은 노리에가 사례와 거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 집행이냐 불법 침략이냐는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마두로 정권에 지친 사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중산층과 해외로 떠난 700년 난민의 가족들은 드디어 마두로가 끝났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라카스 거리에서는 환영 시위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미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마두로를 지지하는 차비스타 세력, 특히 하층민들은 여전히 차베스의 혁명을 믿고 있거든요. 이들은 미국의 침략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마두로는 싫지만 미국 침략도 싫다는 거죠. 야권 지도자 에드문도 곤살레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를 합법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했지만 미국 군대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면 괴뢰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의회는 여전히 마두로 진영이 장악하고 있고 대법원도 친정부 성향이에요. 입법부, 사법부, 군부 모두 여전히 마두로 진영의 손에 있는데 대통령만 사라진 상태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군 최고 지휘부도 로드리게스를 90일간의 임시 국가 원수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흥미롭게도 로드리게스의 오빠도 국회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마두로 진영은 여전히 권력 구조를 쥐고 있는 거죠. 유엔 안보리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권 침해를 외쳤고 미국은 불법 정권 제거를 주장했죠.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 편에 섰어요. 마두로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유엔 대사는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 때문에 희생됐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 경우 법이 아닌 무력이 국제관계의 중재자라는 참담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석유 기업들과 사전에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아니다 라고 답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개념으로는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어요. 석유 기업들은 미국이 뭔가를 하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언제 작전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석유 회사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법정 시한인 30일 안에 치러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먼저 나라를 고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재건하겠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분은 민주주의입니다. 부정선거, 독재, 인권 탄압. 하지만 실행은 석유, 기업, 계약입니다. 대통령이 체포되자마자 움직인 건 선거도 민주주의 회복 절차도 아니었어요. 석유 기업과 에너지 부처였습니다.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중국 80조 원과 러시아의 지정학 블록이 걸린 나라,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20년 전 쫓겨났던 나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제거된 순간 미국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석유였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식민지화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 인권 보호, 법 집행이라고 부르죠. 총 대신 제재, 침공 대신 체포, 식민지 대신 재건 프로젝트.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한번 허용되면 불법 정권이라는 말은 언제든 개입 허가증이 됩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석유 계약서를 보고 있을까요?